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세금 강화로 집값 잡기에 나섰던 당정이 정책 노선을 급선회했습니다.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꺼내 든 건데요. 늘어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있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짜리 단기 대책이 과연 우리가 염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동산 시장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과 또 정부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올해보다 또 올해만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새에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발언이 나왔는데 얼핏 그 얘기만 들으면 좀 이제 좀 보유세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기조는 맞는데요. 네네. 이 팩트가 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나온 것은 이미 그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법을 안 바꾸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MB 정부 때 네.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래서 이제 재산세 좀 부담을 느끼는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을 때죠. 네. 그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재정 여건,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그 적절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부담이 될 경우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재산세 부담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번 정부에서 내년까지 100% 현실화 기준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걸 했잖아요. 그럼 이번 경우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을 안 바꿔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굳이 공시가격을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갖다가 훼손하면서 했다가 그럼 다음 연도엔 또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또 법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제 전 정부가 만들었지만 좋은 정책은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면 그냥 시행령을 고청해서 정부 국민들의 현재 경제 상황에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재산세를 좀 부담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시행령을 좀 조정해서 내년에 좀 완화시켜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한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우죽시로 나오니까 네. 공시가격을 갖고 흔드니까 예. 시장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땐 했는데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일부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창구가 일어나되지 않고 자꾸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법을 바꾸고 이런 비판에 시달릴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재정 여건상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좀 완화해서 세금을 완화했다. 그럼 딱 끝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정청에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년 세금 매길 때는 내년 공시가격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하고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거를 올해 기준을 내년에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교수님 말씀은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라는 좀 어려운 난관을 거치는 것보다는 이 시행령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당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럼 뭐 법 개정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뭘까?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발표가 되고 저도 의아하고 제 아는 기자들도 의아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네네. 행안부 담당자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나오는데 아, 정부에서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실무적인 협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부 당이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이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한다는 게 아무리 180석이라도 네. 지금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하고 기준과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내년에는 또 안 올리고 후내년에는 2023년에는 또 몇 년도를 적용한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혀 기준과 원칙이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야 되고요. 나오면 시장에 혼란만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러게요. 국민들은 더 아니, 이거 어렵죠, 뭐 복잡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 뭐 올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종합부동산세를 그럼 낮춰준다는 거야, 안 낮춰준다는 거야? 이게 국민들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받을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가지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혼선만 더 커지게 되고 저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도 못할 발언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정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네.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또 너무 혼란스러운데 예. 좀 교통 정리를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좀 발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해요. 복잡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지금 요점은 그래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굳이 만질 필요가 있겠냐. 시행령을 만져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라고 말씀을 주시고 김인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내놨던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여당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부담을 줄여줄게라는 아주 달콤한 먹이를 던져서 뭔가 국민들의 표심을 마음을 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혹을 살게 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발표된 시점도 그렇고 이제 좀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남발하는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을 다들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택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 변동을 하면서 세부담이 예상외로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어서 네네. 이제 국민들의 세부담을 적절하게 좀 완화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검토의 의미가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뭐 선거를 염두에 둔 뭐 선심성 남발이라는 생각들도 하시고 예. 또 이런 불확실하다라는 지적들도 하시겠지만 또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 자체는 또 본인에게는 반가운 이익이 일일 수 되니까 있죠. 반가운 상황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토는 해보는데 현재까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나온 얘기는 여러 가지인데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당정이 뭐 논의를 한 바 있다, 논의 중이다라고만 나온 상황이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저희 로드맵 자체는 진행을 하는 걸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예. 대신 이제 뭐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기준 연도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전년보다 이제 늘어나게 되는 세부담의 상한율을 정하는 세부담 상한선을 이제 낮추는 부분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네. 조금 더 조정해서 세부담을 낮추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아이디어처럼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조금 수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등으로 고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재산세 같은 경우 지금 60%인데 조금 낮춰주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기는 예. 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법 개정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세부담 완화를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행령 고쳐서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긴 합니다만 이제 세부담 상한선을 낮춰주거나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가격이 훨씬 더 과표가 많이 오른 이제 고가주택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 뭐 또 이런 공정성 그렇죠. 제기를 네네. 하시기도 하니까 방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검토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들이 좀 오픈이 되고 노출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혼란을 혼란스럽게. 많이 예, 가져다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한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이거를 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세금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갖고 계산을 벌써 한다면 앵커님이 설명하실 때도 어렵잖아요. 네, 굉장히 저도 복잡해요. 듣기도 어렵고 네. 그냥 그러니까 1년 전 걸 피곤합니다. 적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건데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예. 2년 후죠 이제. 네네. 내년 다시 또 내후년의 계산. 거는 네. 그럼 내년 걸 적용하는 거냐 뭐 그게 이런 없잖아요. 얘기가 되는 건데 없죠. 말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스럽다. 너무 복잡해요, 사실.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수능을 봤어요. 예. 근데 올해 시험이 이번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네. 문제가 잘못됐으니 전년에 만약 재수생들은 전년 거 수능 시험을 하자. 이런 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참 요상하다는 얘기네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정책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 생각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진짜 국민들을 생각했다라면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을 거면 회의를 충분히 해서 네. 야 이렇게 해보니 뭐 최고위원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산세, 종부세 기준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모르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포퓰리즘에 따라 가지고 그냥 재산세를 완화해야 표가 올 거야 선거가 네. 정책적 시나리오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걸 갖다 기자들 분 앞에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공부를 하셔서 확실히 안다면 핵심은 나왔어요.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표는 왜 어렵게 무슨 뭐 법을 바꾸고 한시적이고 이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주택이 60%고요. 종부세법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요. 네네. 재산세, 지방세법에 나온 거하고 좀 틀립니다. 지방세법의 일반 재산세는 예. 이 60%입니다. 주택이 현재도.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네, 60%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축물 70%거든요. 네네. 그게 시행령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세금이 2배가 나왔다. 그럼 그 과세 표준의 세금이 2배가 나왔으면 이 60%를 만약에 30%로 하면 원위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행령은 어떠냐면 그냥 관계부처에서 사인하고 국무회의 거치면 바로 돼요. 숫자만 바꿔서 그냥 네, 사인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고. 의지가 있으면 발표할 때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 낮추겠다. 낮추어서 여러분들의 세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럼 내년엔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전상적으로 가면 되는데 창구가 많고 또 자기 이름 내세우고 싶은 정치인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자꾸 나오는데 이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힘들고 계시니까 좀 창구를 하나로 일어나 해서 뭐 이렇게 자기 내세우지 말고 충분히 한 다음에 그분들은 위에 있는 분들이 또 한마디라면 국민들은 해석이 그렇죠. 많이 분분하잖아요. 네, 기자분들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까 뭐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정부의 방향이 하나는 해석이 돼요. 완화를 하겠다라는 뜻은 이해가 세부담을 되는데 낮춰주겠다. 방법이 웃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한 창구로 당 대표 한 분이 하시든지 그만 군부를 띄우시고 확실한 의지를 명료하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지금 이러면은 이거 아까 말씀하신 선거 포퓰리즘으로 오해받고 비판받습니다. 잘해주고도 욕 먹어요. 100%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심각하게 국민들 어려운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냥 정확하게 정부의 뜻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 분이 대안으로 주신 게 이제 공시가격을 법으로 만지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조정하는 방법이 더 쉽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수정하는 일부 일시적으로 매만지는 방법이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으니 이걸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의 전제는 그러니까 내년에 적용될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오를 것 같으니 그게 세부담으로 전가되면 안 되니까 이걸 만지겠다라는 건데 그럼 제 생각에 그게 들거든요.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많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이게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면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춰줘야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럼 얼마나 좀 낮아져야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지금 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스텝이 꼬였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규제를 강화했고 이제 세금을 올리는 규제를 그렇죠. 4년 동안 계속 했는데 대선 3개월 앞두고 이제 갑자기 규제 완화로 돌아서게 되는데 왜 스텝이 꼬였냐면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현실화 로드맵이 뭐냐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 대비 한 70% 정도 네, 되는 적용이 걸 되죠. 10년에 걸쳐서 한 90%까지는 올리겠다. 매년 한 3% 정도 네. 올려서 한 90% 가까이 올리겠다는 건데 그 얘기가 뭐냐면 공시가격은 지금 70% 수준이면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잖아요. 그렇죠. 20억짜리면은 뭐 한 공시가격이 올해 뭐 예를 들어서 14억 이다. 20억이면 14억이라면 내년에 30억이 된다면 네네. 뭐 한 20억까지 올라간다.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 그 정도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을까? 우리 현실화 로드맵을 할 때 충분히 해봤겠죠. 그럼 지가 상승이 해봐야죠. 멈추거나 떨어진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을 텐데 시세 상승이 아마 정부 예상보다 2021년 상승이 더 컸던 것 같고 이 너무 많이 정도까지는 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틀렸고요. 올 6월 달에 부동산 특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 특위 때 이런 내용이 저는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 당 관계자들 다 모여서 아마 한 달 정도 했나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기껏 나온 결과가 종합부동산세 뭐 강화하는 거, 그냥 확정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예견된 일이었는데 지금 그래프 보듯이 보세요. 지금 현실화 로드맵을 하면 90%까지 올리게 되면 2030년 되면 공시가격이 시세가 안 올라도 저 정도 오른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구조인 거네요. 안 올라도 올라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또 목표를 계획이죠. 세웠다면 예. 계획을 세웠다면 포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토끼를 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세부담은 줄이되 현실화 로드맵은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요. 시점도 안 맞다는 거죠. 대선 3개월도 안 남았죠.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아무리 제대로 좋은 마음에서 국민들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더라도 시점이 안 맞으면 오이밭에서 신발끈도 매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오해를 했는데 부를 수 있고요. 당연히 저라도 지금 곤란할 오해가 수 있죠.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렸고요. 이게 좋은 의미라도 오해가 생기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문제가 진짜 기준과 원칙이 뭘까? 지금까지는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세부담이 많다라고 해서 규제를 푼다? 진짜 규제를 푸는 걸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규제 완화는 뭐 맞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저는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얘기는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대선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권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6개월 후에도 기준과 원칙을 뒤집고 이건 아니야. 표준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뭘까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규제를 풀어줄 수 풀어줘야 있는 되고요. 부분들은, 네. 세부담이 많으면 규제를 또 조금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올 6월 달에도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고 진작에 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한 2달, 3개월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네. 그마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던져놓고 아니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교통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김희만 소장이 설명 주신 거는 저희가 시세가 유지된다는 가정 그렇죠. 안 올랐을 하에 때. 네. 공시가격이 어차피 현실화되는 비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뭐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만약에 시세라도 오르게 되면 공시가격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면 좀 상당한 폭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뭐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적정한 이제 부담 완화 수준을 결정을 해야 찾아야 되겠지만, 되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 주택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 종부세에 대해서는 올해 95%, 내년에 이제 100%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로 내년에 이제 수치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네. 균형감 있게 완화를 시켜줄 건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세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식이 있다라고 예. 하면 사실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때의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여건들의 변동이나 네.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뭐 이러지 않도록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의 자체는 저는 뭐 크게 뭐 지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 이제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조세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네. 주택 가격 안정이나 이제 다주택 보유를 막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에 실패하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뭔가 조세 법정주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많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너무 계속 네, 바뀌는 계속 데다가 바뀌니까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자산의 보유와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일련의 상황들도 예. 뭐 의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네. 더 따로 의견을 보태지 않아도 생각들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세 부분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감한 경제상에 문제죠. 영향을 예. 미치는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최대한 적합하고 공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이후에 진행은 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네. 저희가 어쨌든 공시가격 자체는 이제 부동산 자산들의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기준을 만들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목표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거죠. 예. 주택 유형별로 지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차이가 다르죠. 많이 나고 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 이제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90% 갖춘 수준으로 맞춰놓자라는 네. 그 대의에는 저는 좀 공감을 하는 바여서 그거는 진행하기로 했으면 이제 과정대로 진행을 하되 이제 공시가격 자체도 매년 현실화율이 3%씩 3%포인트씩 올라가는 데다가 올해 예를 들면 아파트 시세 변동률이 작년에 2배 이상 지금 11월 말까지만 봐도 2배 이상 더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전국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였거든요. 올해는 더 뭐 오를 수도 20% 이상은 더 오를 거다라고 다들 그냥 시세가 그만큼 예상을 올랐기 하시는 때문에. 상황이어서 그걸 고려한다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적정하게 하고 결정을 조금 명확하게 빨리 진행을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상한선 정도로 부담 완화가 적절하도록 예, 결정을 예. 하는 데는 좀 저희가 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조금 다듬을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좀 선명하다는 메시지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뭐 얼마나 오르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떨어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네, 예, 네. 오픈해서 알려주시면 국민들도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만 던져놓고 이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세부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다른 또 맞습니다. 지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내년에 건강보험료나 이런 게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또 따로 만지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따로 국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정신없이 다 하실 것이 개별적으로 아니라 제 쪼개서. 생각에는 아까도 예. 말씀 올린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대전제는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담. 코로나 시국에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 이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드리겠다. 다만 그 방법에는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 조항을 넣으니 시간이 좀 기다리니 그것만 기다려 달라. 몇 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자꾸 하니까 이런 거고 결론은 대원칙은 수사님 말씀대로 다 공감해요. 네. 현실화 그거 공감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있을 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깔끔하게 대원칙은 이렇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이 어려우니 뭐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희가 좀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국민들 부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오해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는 거죠. 오해가 오해를 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따로 놀지 마시고 다시 모이셔가지고 최고위원분들이 입단속 다 하시고 의견이나 시뮬레이션이 다 도출이 된 다음에 그걸 뭐 3주 안에 발표하겠다. 이래도 다 믿을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실행되기를 좀 현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의지는 이해하는데 왜곡되니까 자꾸 표현하시면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선한 뜻이 선한 수단을 거쳐야지 결과가 좋은 건데 자꾸 이상한 수단을 들으면 이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당정청에서 잘 정리하셔서 국민들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아려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좀 잘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좀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해진 정책,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여러 창구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 여러 창구에서 다양한 발언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를 화두로 꺼내든 게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예요. 유예를 좀 시켜보자, 한시적으로 좀 밀어놓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의 이제 관료죠. 이제 김부겸 총리, 국무총리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혀놨습니다. 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뭐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힘들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안 되면 몇 달 뒤에 선거 끝난 후에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해요. 네. 어려워요. 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이게 사실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이게 후보하고 다 이게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딱 발표가 되면 굉장히 좀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필요해요. 다주택자들 지금 매물이 매물 내놓기 동결현상이라고 어렵죠. 해서 사실 예.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연끌 수요자들이 한 채씩 사는 게 신고가 행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역시 시점이 맞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이게 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으면 또 괜찮았는데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고요. 그렇죠.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게 1세대 1주택이라면 아마 반대가 없었을 거예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할 텐데 예. 이게 다주택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부 말을 듣지 않은.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도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방송에 풀어줘야 된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완화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항의 전화나 이게 이메일이 막 오거든요. 이게 왜 다주택자들을 아니 이렇게 정부 하느냐. 말 듣고 나는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는데 왜 정부 말 안 듣고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느냐. 세제 그렇죠. 혜택을 그리고 주냐. 6월 1일 이전에 한시적으로 이번에 10%포인트 중과세가 됐잖아요. 네네. 나는 팔았는데 어, 팔고 나니까 집값도 오르고 이제 와서 또 풀어준다고. 나는 상대적 벼락 박탈감이 계속 그렇죠. 느껴지는 난 거죠. 벼락 바보도 돼버렸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 때에는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역시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요. 그 뒷부분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깔끔한데 이게 청와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모양새도 만들어 버렸고요. 사실은 해주기 힘들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뿌리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한다. 네. 실수요자들은 전쟁처럼. 보호를 해준다라는 게 대전제 원칙인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목적이겠지만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못 사신 분들 정부 말 듣고 안 샀는데 집값은 네네. 올랐고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풀어준다. 야 이거 굉장히 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표심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만약에 욕을 먹어도 좋아요. 진짜 주택의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저는 지금 풀어준다라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고요. 부동산 특유했을 때 풀어줬어야 되고 풀어주려고 한다면 왜 3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이 있으면 그 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전면 개편하겠다. 꼭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만 이게 바뀔까? 야당 후보를 찍어줘도 바뀌는데 더 많이 바뀔 것 같은데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국민들은 지켜보거든요. 관망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기 일종의 때문에 정책 대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올 6월 1일 한시적 했을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리 좀 이렇게 좀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왔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시기도 안 맞았고 그러니까요. 협의도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 얘기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선거 뒤에 하겠다 그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되게 어렵다라는 가정을 하면 현재도 거래가 좀 이뤄지기 좀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좀 얼어붙은 상황들이 좀 계속 좀 당분간은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네, 매물 잠김이나 거래 소강 상태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시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왔는데 예, 예.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계속 내놓고 있어서 네. 뭐 누가 보시더라도 현 정부까지는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나온 발언이 이제 그러면 선거 뒤에 검토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와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기대가? 생기셨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 중에 이제 양도세를
아파트를 좀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몇 달 관망하시는. 기다리시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쨌든 특히 이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이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매물 잠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의사결정하실 이유가 없겠죠. 소유자분들이시면 그래서 그렇겠죠. 매물 잠김이 뭐 예. 다음 정부 출범 이후 뭐 길게는 지방선거 있는 6월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참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주택 관련 조세 정책들이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기다리면 또 원하는 대로 풀어준다라는 이제 결과들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 정부에서 썼던 여러 가지 뭐 주택 가격이나 뭐 주택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다들 이렇게 예. 뭐 그때는 소위 버티면 된다라는 된다. 이런 네. 결과지들을 다 받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 수위가 점점 더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기가 쉽지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20번이 넘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실책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이 정책적인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아마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패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도 참 어려운 시절 겪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출 규제도 강해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규제가 많아진 한 해였는데 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봤더니 내년이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임대차법 2년이 지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지난 2년 동안 한 번 갱신을 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5%라는 이 캡이 이제 뚫리게 되는 그러면서 신규 계약들이 생기고 기존 계약들을 갱신하기 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임대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교수님?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게 지금 제도입니까? 지금 우리 일시적 이주택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계산을 막 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과연 1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1년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그 표현이 좀 정한지 모르는데 밥 먹다가 만 느낌 이런 묘한 느낌이에요. 이게 네. 밥은 준 것 같은데 네. 뭐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의지가 내년에 이제 임대차법 7월에 2년 갱신 만기가 됐을 때 어떤 임대차 시장의 좀 안정을 위해서 던진 것인데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밥을 주려면 확실히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1년까지 됐으니까 네, 네. 그러면 2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임대차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라는 더하면 거주를 빼겠다라는 추가 옵션 넣으면은 거주 안 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또 임대 시장이 더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신호를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반쪽짜리 같아요. 반쪽짜리 당근인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걸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명료하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면 네, 양도세 말씀하신 저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개인적으로 저는 한 1년 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좀 놓치긴 했어요. 특위 때나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게 정책이잖아요. 정치고. 그렇죠. 국민들을 그럼 이 위해야죠. 정치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투기를 그만하라고 다주택자를 묶었단 말이에요. 네. 묶었으면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고 매물이 다주택자는 못 내놓고 있는데 예.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 지금 가격이 좀 미래적으로 내려갈 것 같고 세도 부담되고 이러니까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가게가 지금 자영업이 안 되면 집밖에 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때 그럼 현재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냐. 물건이 많아야 되는데 네. 사전 청약이지 청약도 아니고 입주도 아니고 사전 청약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스매치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본청약까지도 그러면 시간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늦긴 늦었지만 예. 다주택자분들의 세금이 어디로 가나요?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겠죠. 국민한테 잘 재난지원금도 잘 안 주잖아요. 분배가 잘 안 돼요. 나라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집값이 저렴해져서 서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세금도 줄잖아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책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정책의 일관성과 정당성은 있는데 타당성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럼 수정을 해야죠,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일관성과
정당성을 외치는 거는 정치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럼 이거 오해를 받기 딱 맞는 거예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다주택자 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이제는 지금 풀어줘서 그 세금을 좀 덜 받더라서 나라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세부담이 줄고 대출도 줄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정부에서 진짜 국민을 보고 시장을 봤을 때 공급량이 많으면 지금 대전, 세종 다 공급량이 많으니까 하락하고 안정되잖아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대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급량 모자라다고 맨날 떠들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도 내년에 반대하고 입주물량 모자라다며요. 경제부총리도 반대해서 이게 참 될까? 그러니까 그 부총리, 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님이 네. 왜 반대하는지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뭐 정책의 그냥 발표했기 일관성, 때문이잖아요. 혼란을 줄수 발표했기 있다 때문에 이런 한다 얘기를 이거잖아요.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발표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건 고집이죠. 아집이고. 아집이다. 국민들을 보면 집이 지금 대전, 세종 내려온다고 하락한다고 본인들이 발표했잖아요. 부총리가. 네. 대전, 세종 뭐 다 공급량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더 내놓으면 또 하락한 거 그 얘기 하면 되잖아요. 국민이.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집이나 고집이나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과 어떤 합리성을 본다라면 제가 볼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좀 순차적으로 한시적 유예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앞서 질문을 드렸던 상생임대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저희가 그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집주인이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약갱신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 네. 전세금이나 뭐 이런 금액이 되겠죠.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랑 저 세제,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더 많으면 과연 저걸 선택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걸 선택할지. 당연히 비교 분석을 하겠죠. 그럼요. 국민들은 내 재산권인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시뮬레이션에서 분명히 계산할 텐데 네. 물론 저거를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1년 거주가 아쉬운 분들.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진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밥을 주다가 만 것 같아라고 했는데 배고픈 사람한테요. 밥을 줄 때는 원칙이 있어요. 배부르게 충분히 줘야 만족을 하지. 그렇죠.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어설프게 주면 더 조금만 화가 먹으면 참 납니다. 더 이게 배고프죠. 이게 조금 먹으면 더 배고프거든요. 네. 더 먹고 싶거든. 그래서 이게 주려고 한다면 저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봐요. 상생임대인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방송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기본 테이크는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다, 1세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 1가구를 보유한 주택, 그리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이거는 실효성이 있나요?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지. 밥을 주다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한 네. 숟가락밖에 안 준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다주택자들한테 대상을 넓혀야 되고요. 아니 1세대 1주택자들이 대부분 실거주하거나 사정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그분한테 실거주 요건 이거 빼준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는 정책의 효과가 뭐냐. 예. 매물 많이 나오게 하고 싶고 아니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오래 하고 싶은데 네.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집들의 대부분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1주택자, 다주택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 안 올려주잖아요. 네. 다주택자들도 일정 부분 희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하게 되면 1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2년 안 올리면 1년, 또 2년 안 올리면 1년에서 2+2 하면 2년 거주 요건 완전히 빼줘버리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 게 필요하다. 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해주든지 그게 싫다면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더 10%포인트를 낮춰주든지 인센티브를 뭔가 더 줄 수 혜택이 있는 필요하다. 방법을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줘도 아마 매물이 아니라 그 전세금 거의 안 올릴 거예요. 나라도 안 올리지. 근데 지금은 혜택이 너무 다주택자들은 미미하다는 혜택도 거죠.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내가 들어가서 어차피 살 건데 그 1년 빼준다고 해서 안 올릴까? 저 같으면 그냥 3억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지금 집에서 사시는
임차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올해 7월이 넘어가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분들은 이번에 전셋값을 아주 많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 임차인 분들, 세입자 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 나오신 것처럼 일단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서 좀 효과를 끌어올리는 방안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전세 이 주거 임차 시장에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신규 전세 계약에도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고 또 개인 집주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계속적인 전세 공급이나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금 더 확보하고 또 월세로 전환되는 분들 위해서 공제도 확대하는 부분 같은 게 이제 미리 담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년에 주택가격 불안 리스크 요인으로 크게 두 개 꼽는 게 대선 영향하고 전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그래도 좀 검토가 돼서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이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굉장히 조금 불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했을 때 이제 1년만 실거주 인정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세입자들을 또, 내보내고 네. 본인이 살아야 되는 1년이 그러니까요. 남는 데다가 이제 5%를 채택하고 계약을 하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전세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 그러니까요. 1년을 받는 대신 4년 전세금 이제 동결을 시킬 동결을 것인가. 선택할 거냐. 그리고 5% 정도니까. 지금 공시가격 9억 원이야 1주택자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사실 지금 전세 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아파트 시장의 9억 원 이하가 굉장히 이제 좀 대상이 협소할 수 있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가 굉장히 좀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이제 좀 검토는 하고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대상을 좀 확대해서 전월세 공급을 계속 좀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네. 선택을 하시면 4년간 전세금 안정에는 기여를 또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갱신을 수급에도 도움이 할수 되니까 있으면.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넓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교수님,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에 살고 있는 이제 세입자 분들은 네. 지금부터라도 이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자금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교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부터 전세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 네, 4분기 네. 동안 총량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전세 대출이 이제 내년에는 포함이 되고 또 내년 7월부터는 그 차주별 DSR이 더 강화되는. 네,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에 강화되고 7월에 한 번 더 강화되는데 7월에 강화되면 결국 집을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금 다 말씀 나누셨지만 뭔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제가 비판한다면 관료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비판하면. 1년 지금 말씀 나누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종부세 때문에 지금 또 부담 느끼는 분들 일부 피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근 뭐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생의 원칙이라는 우리가 상생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그러면 종부세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누굴 위해서 쓰겠어요? 걷어서 국민을 위해서 쓰잖아요. 써야죠. 예. 다시 원위치거든요. 그럼 큰 빅피처, 큰 그림에서 보면 자 임차 시장에서 다주택자분들이 임대를 할 때마다 종부세를 일정 비율, 그러니까 임차를 5%씩 안정적으로 하면 임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주거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국민이 살기 좋고. 근데 그런 좋은 어떤 안정에 도움을 되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면 그 소유주들한테 종부세를 뭐 5% 10%씩 누진적으로 이런 게 같이 상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년 딱 하고 무슨 요것만 그것도 또 9억이야. 이게 무슨 편가르기, 잘리기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좋은 뜻을 가지셨다라면 그러니까 이거죠. 자식이나 뭐 옆집 사람한테 이 과일 나무를 같이 나눠 먹고 싶은데 한 알만 먹어 이게 아니고 같이 따서 같이 먹읍시다. 이게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네. 기획재정부 장관님이신가 다시 한번 좀 넓게 네, 보셔가지고 부총리죠. 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시면 예. 소유주도 살고 임차인도 살고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안정 모든 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좋은 쪽으로 2년 플러스 인센티브, 네. 종부세도 누진적으로 하면 협조를 또 국민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임차인 분들도 좀 타당하다고 느끼려고 네. 봅니다. 저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더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소유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대출 규제도 더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자금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앞으로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와 여당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내놓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게 어떨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김민만 소장,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